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뉴스 시작할까요? 자, 오늘도 뉴스의 바다를 향한 항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 열차 정면 충돌 사고 후속 기사인데요. 어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 사고를 놓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설비를 방치하고 역무원은 열차 운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인재라는 평가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를 한 혐의로 올해 59살의 라리사의 역장 A씨를 체포했다라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라리사 지역의 그 역의 총책임자 라리사 역장을 체포했다라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역장은요. 사고 당시 역내 열차가 여러 대 몰리면서 정체가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객 열차의 선로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상행, 하행, 이 복선으로 엇갈려 지나가야 했던 두 열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게 됐고 승객을 실은 그 한쪽의 열차는 터널을 통과한 직후에 나타난 화물 열차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역무실과 열차의 기관실 간의 그 대화 녹취록이 오늘 입수됐습니다. 자, 그 녹취록을 좀 볼까요? 녹취록에 따르면 여객 열차의 기관사는 라리사역 듣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라리사의 역장은 듣고 있다 라고 답한 뒤에 빨간색 출구 신호등을 통과해서 한쪽 입구 신호등 쪽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관사는 그러자 재차 묻습니다.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되묻는 건 뭡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자체 확인하느라 묻는 거잖아요. 그러자 라리사 역장은 가세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라리사 역장은 경찰 조사에서 선로를 변경하기 위한 키를 돌렸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제어 시스템 검토 결과 변경 조작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역무원의 수동 조작에 의존하는 이 낙후된 설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사들은 역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 기관사들은 이번 사고 직후에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리스의 후진국형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본물 터지듯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이 전자교통 제어 장치 등등등이 그리스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교통부 장관은 우리의 철도망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면서 억울하게 숨진 이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나는 오늘부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다는 그 그리스가 21세기형 문명에는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후진국형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네, 이 소식도 새로 들어오면 속보로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미국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에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의 하락폭은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곳은요, 무려 15.9%가 상승했고요. 또 템파 역시 13.9% 상승하는 등 따뜻한 동남부 지역 도시들의 집값은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마이너스 4.2%, 시애틀 마이너스 1.8% 등 서부 대도시들은 전년 대비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이지만 전보다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주택 가격에 역풍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 뉴스에 나왔다고 무조건 100%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전망이 나와요. 어떤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물론 전망하고 있지만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바닥을 친 것 같다, 조만간 3, 4개월 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또 그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무언가 좀 금방 악화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을 매파 또는 강경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금방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 뭐 농번파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다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뉴스에는 왜 이렇게 나와요? 네. 뉴스를 픽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픽업하는 그 날짜나 그 시점에 따라서 매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비둘기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늘 있으니까 항상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100% 믿으시면 안 되고 단순히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뉴스에서 특히 경제 뉴스는 항상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는 참고가 아니라 그건 팩트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경제 뉴스는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빅1에 대비해서 노후 건물 점검 및 지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노후 콘크리트 건물 보강 공사 의무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업무 부서와 LA 카운티 검찰은 건물 보강 공사 관리 코드 등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점검 및 지진 보강 공사 대상은 LA 카운티가 소유한 콘크리트 건물 등 모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은 지 10년이 지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죠?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시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 간단하게 할까요? 네, 비연성, 즉 살짝 비틀리거나 살짝 휘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한 건물을 비연성 건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n-ductile concrete building, non-ductile concrete building. 이 ductile이라는 게 살짝 휘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non-ductile이니까 휘지 못하는 성질이죠.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이런 비연성 건물의 지진 보강 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LA 카운티가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는 3년 안에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또 5년 안에 지진 보강 공사 또는 철거 계획안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강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라는 얘기죠. 한편 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벽돌을 쌓아서 올린 저층 건물 또는 지진 발생 시 좌우 흔들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등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LA 카운티에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건물이.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LA 타임스 보도를 제가 인용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LA 지역 건축물 실태 조사 결과 1000채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이 지진에 현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다시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그 실험이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 회사는 FDA에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지난해 초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FDA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후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서 컴퓨터와 연결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FDA는 이 뉴럴링크가 미국에서 인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불허 결정을 지금을 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FDA는 뇌 칩의 전선이 검사 대상자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칩이 뇌에 이식한 후에 과열돼서 뇌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함을 표시했습니다. 또 뇌를 손상하지 않고 심어진 칩을 어떻게 나중에 제거할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왜 영화 보면은 뇌에 한국 넷플릭스에 나오는 한국 영화 정의라는 영화도 보면은 뇌에 칩 같은 걸 이식했다가 뭐 다른 걸로 해 그러면 또 칩을 또 뺐다가 다른 거 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넣었다 뺐다가 영화에서는 순식간에 막 다 하지만
그게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뉴럴링크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은요, 이 FDA가 우려하는 이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인간에 대한 실험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그의 이 떠버린 말은 일단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웬만한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의 말에 너무 이 무게를 둘 필요는 어차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실험 대상이 될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웬만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웬만한 부작용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실험 대상이 돼야 한다라면 과연 그때도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내세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의 경쟁사도 있는데요. 이 싱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중증 마비 환자에게 칩을 이식하는 회사인데 이 싱크론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실험을 신청한 지 5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이 중증마비 환자의 치유를 위한 실험 의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5년이나 걸려서 이 FDA가 이것저것 다 검토한 후에 겨우 이제 승인해 준 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뉴럴링크는 현재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을 죽게 한 혐의로 지금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이 실험 때문에 죽은 동물만 무려 1,500마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들에 대한 마구잡이 실험도 과연 괜찮은 건지 그에 대한 논란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 코로나19 구호 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뿌릴 때는 그때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자금을 일단 막 뿌린 거 인정. 하지만 그 과정에 인해서 불법적으로 받거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것 그때도 알았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서 돈을 빼앗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뿌린 돈을 사기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기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예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모든 게 돈이에요. 코로나 지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 조사하는데 6억 달러 편성해달라고 얘기했고 사기 및 신원 도용을 보호하는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 구조계획으로 임명된 1억 9천억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발생하자 이 미국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금 뿌렸잖아요. 그 법안에 서명했잖아요. 당시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 코로나 구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었죠.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또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또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또 근로자를 계속 고용을 하기 위한 급여 프로그램, 잘 아시죠? 이 PPP 등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역대 최고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기로 인한 부정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서 이 새로운 자금이, 즉 새로 지금 요청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에 이 태스크포스 팀 규모를 3배로 늘려서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태스크포스 TF 활동 결과 코로나 구호 자금에서 2억 8,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이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실업보험 및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이 사회보장번호,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의 지원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분석을 하고요. 이미 관련된 의심 사례를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 듣고 좀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하는데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많은 그 인력과 돈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회에 요청한 예산이 서명만 되면, 통과만 되면 이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보다 3배로 늘려서 강력하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이제 실업보험 사기 등 코로나 지원금 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속 추적을 해서 잡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잘 아시잖아요. 뭔가 어설픈 것 같아도 결국은 언젠간 다 잡아들이는 거. 세금도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 만불 보고할 거, 천불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두 번 했는데 말이 없네. 별로 모르는 것 같네.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쌓이고 쌓인 후에 한꺼번에 잡아서 아주 중범죄로 처리해버린, 그게 무서운 게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 칼을 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 이후 사람의 생존 능력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폭되고 있는데요. 여기 또 하나의 비슷하지만 다른 조건의 생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올해 30살의 조나단 아코스타라는 사람이 볼리비아 북부 아마존 지역으로 사냥을 갔다가 동료들과 떨어져서 길을 잃고 실종이 됐습니다. 이후 31일 만에 수색대가 발견했는데요. 아마존 밀림에서 31일 동안 야생벌레와 자신의 소변을 먹으면서 생명을 지탱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중은 17kg 이상 빠져서 구조됐습니다. 이 아코스타라는 사람은요, 실종 당시 울창한 나무들과 가시덤불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동료를 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가 갖고 있던 것은 산탄총 한 정과 탄약통 한 개뿐이었습니다. 먹을 건 없었던 거죠. 아코스타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방향을 잡아서 이제 움직이면서 먹거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야생 과일을 가끔 먹기는 했지만 허기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럴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 먹었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는 벌레와 곤충을 먹이면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빗물을 안에 모아서 마셨고 빗물마저도 없을 때에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제규와 같은 맹수와 조우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산탄총과 탄약으로 그런 큰 동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코스타는 일행한테서 떨어진 지 32일째 되던 날 자신을 찾아 나선 수색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체중은 말씀드렸던 대로 17km 정도 빠진 상태였습니다. 발목 탈구와 탈수 등을 겪은 상태였지만 그 외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구조대가 밝혔습니다. 구조된 직후 아코스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번 시련을 겪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번 다시, 아니 영원히 사냥하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냥이라면 지긋지긋하겠죠. 사냥하러 나갔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참 인간의 생존 능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새로운 샘플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시죠? 네, 호날두. 포르투갈 출신이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 물론 아마 이번이 그 대표팀 선수로는 마지막이었겠습니다만 사실 포르투갈 국가대표도 대표지만 그의 이력은 프로 선수 생활로서 더 화려하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또 프랑스 리그 득점왕, 스페인 리그 득점왕 등 유럽 3대 리그를 휘젓고 다니면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런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가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여전히 세계적인 스타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의 꼬리표에 항상 달고 다니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 스캔들입니다.
그런 호날두가 최근에 또다시 성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 미모의 인플루언서 조지 라일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조지 라일라라는 여성이 호날두 이 초대로 포르투갈 대표팀의 호텔에 갔었고 거기서 호날두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호날두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지금 펄쩍 뛰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사진만 찍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여성 쪽에서 추가 폭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어 있죠. 실제 죄가 있다면 그 추가 폭로 때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이 여성 과연 추가 폭로를 할지 아니면 자신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호날두를 단순히 이용한 건지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 그냥 끝내기는 뭔가 허전하죠? 사실 이런 뉴스 접할 때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호날두는 도대체 그 여성을 왜 국가대표 호텔로 초대했을까? 2. 그 여성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해서 그 호텔에 간 것일까? 3. 보통 초대라고 하면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 무슨 공식적인 국가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보통 초대라고 하면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 어떤 명분으로 초대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하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사적인 영역일 테지만 만일 그 안에서 불법적이거나 강제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은 아닐 테니까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명세가 선하게 사용되면 인류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악하게 사용되면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호날두 한 후에 이런 얘기하니까 호날두를 빗대어서 하는 걸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른 얘기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BTS에 푹 빠진 한 44살의 일본 여성이 BTS 멤버 가운데 한 명과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 행세를 하던 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구별도 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도 구별 잘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보면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 같은 건 전혀 추산도 못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은 아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사람 볼 때 조금 구별 좀 잘 못하듯이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 볼 때 우리가 한국 사람 구별하는 것만큼은 구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성이 BTS 멤버 한 명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한국인 한 사람한테 당한 거죠. 요즘에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나름 예쁘고 잘생긴 그런 젊은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을 지하돌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주셨습니다. 지하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정보를 주셔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뉴스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들을 지하돌이라고 부릅니다. 지하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하 아이돌의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얼굴은 예쁘장하게 또 잘생겼고 나름 노래나 춤도 좀 되고 하면서 그렇다고 아이돌은 되지 못했고 되고는 싶은데 되지 못했고 그런 젊은 아이들이 음지에서 아이돌 흉내를 내면서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지하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여성, 이 짝퉁 BTS 멤버 이 지하돌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기를 당해서 약 2,400만 원 정도를 갖다 바치는 그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뉴스였습니다. 이 일본 여성분이 BTS 찐 아미라고 하는데요. 찐 팬클럽이죠. 아미.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면 무조건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악용한 지하돌의 사기 행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일본에는요. BTS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서 한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여자나 남자들을 꼬시고 다니는 또 그러면서 이제 돈 벌고 다니는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지하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기를 당하실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그런 일이 있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기구나. 뭐 그런 거 한번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세로 인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유명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거니까 BTS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민이 많겠습니다. BTS를 흉내내는 사기꾼까지 지금 신경 써서 다녀야 되는 그런 우리의 BTS입니다. 미국 정부가요, 북한과 중국 등의 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북한 등이 타겟입니다. 백악관은 먼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부를 포함한 다른 독재국들이 발전된 사이버 능력을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의 행동이 미국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라고 지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서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 같은 역량이 그런 기술이 성숙하면서 지금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은 물론입니다만 최근 중국을 믿지 못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예로요.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루도 전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본떠서 설립한 정책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이름은 피에르 엘리엇 트루도 재단인데요. 이 재단이 최근 중국인 부호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기부금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요. 그러자 이 재단은 이 사실이 확인되자 추주할 것 없이 기부받은 전액을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트루도 재단은 성명을 통해서 2016년 중국인 부호이자 중국 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던 장빈이라는 사람이 기부한 20만 캐나다 달러를 전액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얼마나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그런 상황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샘플 케이스입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과 영국 엑서터 대학이 공동 연구팀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평균 연령 71세 노인 12,388명을 10년간 추적해서 비타민 D 보충제 섭취와 치매 간의 연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비타민 D와 치매, 어떤 결과일지 궁금한데요. 이 대상자 가운데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사람 4,637명은 A그룹, 그리고 먹지 않는 7,751명은 B그룹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의 치매 발병 여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A그룹의 치매 진단 비율은 B그룹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이 치매를 겪는 비율이 40% 낮다라는 것입니다. 10년간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두 2,696명으로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2,017명은 진단 전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696명 가운데 2,017명은 비타민 D를 안 먹은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반면에 초기부터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온 사람은 단 679명만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 섭취가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공동으로 연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바이런 크리스 교수는 지난 50년까지, 앞으로 50년까지, 2050년까지 치매 환자는
3배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2050년이래 봐야 지금이 2023년이니까 뭐 한 27년 정도밖에 더 남지 않았잖아요.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는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만 치매 환자는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3배, 미국에서만 2천만 명 이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1억 5천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입니다.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비타민 D 영양제를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타민은 체내에서 생성하기 어렵거나 또 먹는 걸로 충분히 얻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약으로 보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것은 뭐 시금치나 무슨 채소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기 위해서 그 채소나 이런 걸 과일로 비타민 C를 이것도 충분히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서 이건 사실 먹는 걸로 충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비타민C 알약 하나 정도 먹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타민 D는 햇빛만 충분히 쐬어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알약을 먹지 않고 밖에서 야외 활동을 좀 하면서 운동하면서 또는 간단히 걷기라도 하면서 햇볕을 충분히 쐬는 그런 정도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은 보통 한 20-30분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햇빛만 충분히 쐬어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비타민 D는요, 알약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2-3분씩 더 햇빛을 보시는 걸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얻기 위해서 햇빛을 쬐려다 보면 또 그게 곧 어느 정도는 야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도 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부수적으로 얻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햇빛을 좀 더 쐬면서 비타민 D를 공급받읍시다. 네, 돈도 안 들고 공짜니까 더 좋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혹시 그런데 나는 이미 운동할 수 있는 기력이 아닙니다. 햇빛 쬐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비타민 D 알약으로도 섭취하는 것, 그렇다면 권고를 해드립니다. 꼭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비타민 D 섭취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너스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12년 후 2035년쯤에는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비만재단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비만 아틀라스 2023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비만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체중, 이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값으로 나눈 값으로 몸무게를 말하는 소위 말하는 BMI 하잖아요. 이 BMI를 사용해서 현재와 미래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 재단은요,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인구는 2035년에 40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1%가 되고, BMI가 무려 30 이상인 비만 인구는 19억 1,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인구 중 과체중 인구 비율은 지난 2020년 38%에서 앞으로 2년 뒤에는 42%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7년 뒤에는 46%, 그리고 2035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51%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 비율은요, 2020년 14%에서 2년 뒤에는 17%, 7년 뒤에는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5년에는 2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요, 특히 이제 같은 기간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심각한 점이 하나 더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이 심각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이죠. 맨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러니까 물론 햄버거 피자 가끔 먹을 수 있죠. 저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습니다. 하지만 그걸 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어제 먹고 오늘 또 먹고 계속 그러면 어린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5살에서 19살 사이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만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성의 비만 인구는 지난 2020년 14%에서 2035년에는 23%로 늘 것으로 봤습니다. 요건 이제 성인 남성. 자,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비만 인구는요, 2020년에 18%였는데 2035년에는 27%로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만 인구의 비율이 보니까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으시죠? 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과체중이 안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는 걸 줄여라? 네, 먹는 거 줄이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먹는 걸 급격하게 줄이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시잖아요. 먹는 거는 좋은 거, 건강한 거, 먹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나 탄수화물보다는 생선류 등을 통한 단백질 섭취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운동을 당연히 해야 하고요. 비만이 되면 당뇨, 심장질환 등은 물론입니다만 이 관절에도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건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너스 뉴스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보너스 뉴스는 제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라도 가능한 한 햇볕을 좀 더 많이 쐬서 비타민 D도 생성해 내신다거나 하고 또는 움직이고 운동하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께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오늘 드리고 끝나는 저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서요,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로 가족이 되어 주시고 또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매일같이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 여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